이번에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 원자재 방향성의 주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10월에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금 건전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우선 현재 시장의 공포감부터 조금 더 먼저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 지난주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 관련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CNN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가 올 3월 실리콘밸리 부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극심한 공포, Extreme Fear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의 위험도가 혹은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올라갔던 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사실 보면 이렇게 극심한 공포 구간까지 이제 들어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시장에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저희 AI 모델이 판단하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 세 가지만 지금 꼽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1개월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국채와 미국 주식 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커머디티 가격의 1개월 모멘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1개월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1개월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10월 3일 기준으로 미국 주식이 1개월 낙폭이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열흘 전에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과거 1년 동안의 패턴을 보면 1개월 낙폭이 5%를 기록한 순간이 거의 반등 시작 구간이었던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0월에 남은 구간 역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낙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은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 마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현재 좀 분분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들 혹은 채권 시장은 좀 별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충돌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업계가 이제 또 다른 이제 경제적 충격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초반에 있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역설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형이고 글로벌 긴축에 대한 위기,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 같이 여러 가지 지금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지금 하나 더 발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 하마스 같은 경우는 4차 중동 전쟁 50주년을 맞춰서 이번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4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세계 경제 불황을 이끌어갔던 오일 쇼크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데자뷰가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 시장은 그 50년 전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확정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마스를 암암리 지원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란에서도 좀 보면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게 우린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정부 당국 같은 경우도 이번 사태 배경에는 이란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동 전역, 특히 이제 원유 시장에는 충격을 제한적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시장에선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얘기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치솟던 미국의 국채금리 지금 3월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채금리 하락세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국채금리에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시각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시장은 주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지난밤에는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긴 했었지만 가장 큰 이제 이런 국채 금리 안정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보면은 지금 현재 유가의 안정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90불을 넘어서던 게 85불 아래로 떨어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 국채 금리는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계산이 되냐라고 하면 장기 국채 금리는 두 가지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률 예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두 가지로 보통 결정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최근에 뭐 오늘은 좀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하락세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완화 역시도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좀 더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많아진 것도 원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라는 건 맞지만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 현 시점보다는 더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될 당위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켜봐야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조금은 이제 자제된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는 여기서 다시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 채권 금리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유가와 채권 금리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라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어느 쪽에 쏠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제가 이번 주 초에 싱가포르에 한 3일 정도 출장을 다녀와서 거기 있는 뭐 패밀리 오피스들 아니면 싱가포르의 이제 그 자산 관리 업체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이제 반응이고 그러다 보니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그 투자의 방향성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고금리 상품, 예금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 '투자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절대 수익형 전략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절대 수익형 전략, 대표적인 게 헤지 펀드들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등락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성과를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내려는 그런 전략들이다 보니 최근 들어서 헤지 펀드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뭐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 수요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유명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헤지 펀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밀레니엄 같은 경우는 총 운용 자산의 경우가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뭐 일반적인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ETF를 제외하고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지만 헤지 펀드로는 굉장히 큰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전략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헤지 펀드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형 헤지 펀드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규모가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사실 한국형 헤지 펀드가 처음 나왔던 게 201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시작했던 연도에는 1조 미만이었거든요, 자산 규모가. 근데 그게 40배 이상, 좀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공모펀드 시장에서 공모펀드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과 이제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헤지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헤지펀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헤지펀드들이 다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제 트랙 레코드가 정말 다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 그리고 이제 리서치 그리고 혹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의 서클락 테크놀리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